오화 줄거리. 20대의 멋진 숙녀로 자란 매기는 렐프를 이성으로 사랑하지만 로마 카톨릭 신부인 렐프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드로이다 농장에 일하러 온 루크 오닐과 결혼한다. 매기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루크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루크로 인해 성당이 아닌 사제관에서 결혼했고 처가살이는 하지 않겠다며 먼 타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매기를 등한시했을 뿐 아니라 매기가 하멜호후 농장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도록 강요한다. 2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매기는 루크를 떠나려 하지만 매년 들어오는 매기의 2,000파운드를 포기할 수 없는 루크의 회유로 한 번만 더 참기로 한다. 저스틴의 출생. 매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노스킨즈 아일랜드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조심스러운 농담이 담긴 편지였다. 그러나 루크와의 생활에 대한 변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매기의 자존심, 드로이다에서의 루크가 주로 여행을 하며 일하기 때문에 매기가 루크의 친구인 뮬러 씨의 집에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뮬러 부부에 대한 매기의 순수한 애정이 매기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드로이다에서는 아무도 매기의 걱정은 하지 않았다. 다만 매기가 드로이다에 한 번도 다녀가지 않는 것이 섭섭할 뿐이었다. 하지만 매기는 돈이 없어서 드로이다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결혼 생활이 비참해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매기는 편지에 가끔 렐프 신부의 안부를 지나가는 말처럼 묻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보브가 이따금 그의 소식을 조금씩 적어보내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렐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적힌 편지가 왔다. 매기, 신부님이 갑자기 이곳에 오셨단다. 그는 여기에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왜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느냐고 몹시 화를 내더라. 그는 내가 어디서 불쑥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목장을 이리저리 헤매더구나. 내가 아기를 낳았느냐고 묻길래 아직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빨리 아기를 낳기 바란다. 그러면 렐프 주교님도 기뻐하실 거다. 내 주소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는 그리스의 아테네로 무슨 출장을 간다고 주소를 알아도 소용없을 거라고 하더라. 그는 내가 이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우리를 위해 미사를 몇 번 드리고는 엿새 만에 훌쩍 떠났단다. 매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드디어 그분이 내가 결혼한 걸 알았구나.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런데 왜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을까. 결혼을 해봤자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루크를 사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루크는 대용품에 불과하다. 렐프의 아들과 비슷한 아들을 낳게 해줄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아, 하나님,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렐프는 디 콘티니 베르체즈 대주교와 함께 아테네에 도착했다. 대주교의 사명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스 종교가 신교를 싫어하면서도 완전히 천주교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교류와 포교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명이었다. 대주교로서는 이번 일이 그의 외교적인 시험장이었고 승진의 가늠대였다. 그의 유창한 그리스어 실력이 협상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었다. 이런 그의 실력 때문에 호주까지 비행기를 보내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대주교가 호주를 떠날 때 비서인 렐프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주교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인 렐프 신부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 대주교는 렐프가 자꾸 승진되기를 바랐다. 그도 렐프 주교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테네의 날씨는 더웠다. 그러나 렐프는 시드니의 습한 기후를 겪은 호라 아테네의 건조한 기후가 싫지 않았다. 17,000km나 떨어진 이곳에 도착했어야 렐프는 비로소 담담하게 매기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기를 생각하는 순간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겨우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하라고 자기가 강요했으면서도 어떻게 매기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매기가 결혼 소식을 자기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렐프는 알 수 있었다. 매기는 렐프가 자기의 남편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루크라는 남자와 함께 사는 한 그녀는 영원히 랠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보부는 그들이 서부 퀸즈 아일랜드에다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식은 죽음의 소리와도 같았다. 매기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그녀는 죽은 셈 치려는 생각이었다. 랠프의 사념은 한없이 매기의 뒤를 쫓았다. 랠프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을 등지고 아테네의 거리로 들어섰다. 호텔은 오모니아 거리에 있는 1급 호텔이었다. 대주교는 발코니의 창가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랠프를 보자 미소로 맞았다. 랠프, 재미있었나? 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싶네.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몬테베르디 추기경으로부터 편지가 왔어. 교황의 소망을 전달하는 편지였네. 그래요. 회담이 끝나는 대로 난 로마로 갈 걸세. 나는 추기경이 되어 로마에서 일하게 되지. 바로 교양 밑에서 일하게 됐어.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자네는 드브리 카사르 대주교가 되어 나 대신 대양주를 맡게 되었네. 랠프의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머리가 소용돌이 쳤다. 유대인도 아닌 자신이 그런 명예를 얻게 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추기경도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물론 로마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네. 그동안 난 자네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 같이 지낼 걸세.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자네를 로마로 불러들이게 될 걸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든 것이 대주교님의 덕택입니다. 우리 기도하세. 기도를 하기 위해 랠프 주교는 성경책을 펼쳤는데 성경갈피에 끼워진 마른 장미꽃이 대주교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일이군. 이 마른 장미꽃은 고향에 대한 추억인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인가? 아닙니다. 전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회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책에다 그토록 귀하게 간직한 것을 보니 당신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 듯이군. 하느님 아버지께 갖는 사랑처럼 순결한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꽃은 성경을 모독하지 않고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 청순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자네의 사랑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녀를 버린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난 그녀를 너무 멀리 두고 왔기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네의 얼굴에 우수가 깃들인 원인을 이제야 알겠군. 그런 사랑으로 인해 자네는 더 많은 인간들에게 큰 선행을 베풀 수 있을 걸세. 그녀는 제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야, 이해할 걸세. 그녀도 그 사랑을 이해하는 숙녀가 되어 있을 걸세. 정말 신부복을 벗고 그녀에게 달려가지 않기 위해 몇 시간씩 기도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교회를 떠나지 못할 걸세. 나는 그 점을 잘 알고 있네. 자네의 사명은 신성한 것이야. 자, 이제 같이 기도하세. 8월 말에 매기는 루크의 편지를 받았다. 웨일즈라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의 위험은 없으며 곧 퇴원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 병은 약간의 휴양을 하면 되니까 안톤테 브랜드에 있는 이참 호수로 가서 함께 휴가를 즐기자는 것이었다. 매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싶은 건지 아닌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매기가 뮬러 부부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매기 앞에서는 기쁜 빛을 보였지만 부부끼리 있을 때는 루크의 휴가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루크는 약속대로 어디선지 자동차를 빌려 타고 아침 일찍 매기를 데리러 왔다. 매기는 노란 가방을 남편에게 건네주고는 차에 올라 옆자리에 앉았다. 웨일즈 병이 어떤 병이죠?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당신은 무척 알았던 사람같이 보이는군요. 그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걸리게 되는데 일종의 황달병이야. 들쥐가 옮기는데 나는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괜찮았어. 의사가 이제 완쾌되었다고 하더군. 이참 호수는 습지대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목가적인 곳이었다. 그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어두워지기 전에 조용한 호수면을 구경하러 베란다로 나왔다. 날아다니는 여우라는 별명에 붙은 거대한 박쥐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물가를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이 여장을 푼 힌멜호후 호텔의 침대는 고급이었고 시원하고 푹신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매기는 천국에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루크는 그의 가방에서 납작한 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작고 둥근 물건을 꺼내 침대에 붙은 탁자 위에다 일렬로 늘어놓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매기가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다. 불란서제 텍스야. 당신과 사랑할 때 이것을 꼭 끼지. 루크는 피임하겠다고 결심하여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매기에게 비밀로 했던 것을 깜빡 잊고 설명해 주었다. 이걸 끼지 않으면 애가 생겨. 우리가 아직 애를 가질 여유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루크는 수척해진 알몸으로 침대의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콘돔을 쥐고 있는 매기의 손을 쥐었다. 매기, 이제 거의 됐어. 5,000파운드만 더 모으면 찻더즈 타워 서쪽에 목장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드브리 카사르 주교에게 편지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살 수 있겠군요. 매기의 음성은 침착했다. 그건 안 돼.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가 벌어서 손에 넣어야 돼. 빌려서는 안 돼. 난 빚지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매기의 분노는 불타올랐다. 매기가 그토록 분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기주의자, 속여서 아기도 못 갖게 한 남자.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매기는 분노를 참았다. 매기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물건으로 주의를 돌렸다. 이것이 어떻게 아기를 못 낳게 해요? 이것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어. 못 들어봤어요. 매기는 거짓말을 했다. 어쨌든 콘돔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는데 매기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루크의 손은 매기의 유방을 만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가 당신 속에 있으면 아기가 생기는데 이것을 끼면 그것이 이 속에 남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않지. 아, 그랬었구나. 사기꾼 같으니. 루크는 불을 끄고 매기를 침대에 눕혔다. 잠시 후 더니 술집의 침실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났다. 지금 그 콘돔을 끼고 있는 것이다. 사기꾼.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숨기기 위해 매기는 고통을 참았다. 이걸 끼면 기분이 좋지 않지. 루크가 말했다. 당신의 것은 너무 작아서 특히 아픈 모양이야. 이제 이걸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어. 아프지만 않다면야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매기가 역겹다는 투로 대꾸했다. 매기, 좀 더 열중해줘. 그건 또 왜요? 그러나 루크는 다시 흥분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과 기운을 차린 지 2년 만이었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다. 매기와 결혼했어도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목장 뒤에서 카미클 양과 간단한 일을 치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매기 쪽이 승마로 모든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 유방이 더 탄력이 있고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절정에 이른 순간에 몸을 빼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았다. 이전보다는 좀 덜 아픈 것도 같았다. 콘돔을 끼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갈수록 더욱 매끈거렸고 견디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루크는 감고 있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밀쳐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흥분되어 그녀를 밀어버릴 만큼 자제력이 없었다. 콘돔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콘돔을 하지 않고 여자의 몸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루크에게는 그 차이점은 대단한 것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는 잠시 후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해 주었다. 루크, 왜 늘 지금처럼 하지 않죠? 당신은 콘돔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걸 하고 만 거야.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녀는 그의 위로 몸을 굽혔다. 이렇게 앉으니까 다 나오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루크, 앞으로는 그걸 사용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완전한 쾌락이 따르고 임신할 염려도 없다는데 이 방면에 매기보다 무지한 루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 후 일이 끝나고 남자가 물러나면 매기는 내부의 근육에 더욱 힘을 주어 흘러나가지 않고 체내에 보관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제 두고 봐. 난 아기를 꼭 갖고 말 테니까.
루크는 아내와 휴가를 즐기는 동안 완전히 몸을 회복했다. 게다가 매기가 적극성을 띠고 유혹했기 때문에 2주일 예정했던 휴가가 3주일로 연장되었다. 다시 일주일이 연장되어 4주일이 지났다. 매기, 이제 돌아가야겠어. 루크,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목장을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매기, 당분간 더 노력해보기로 하지. 그러나 루크는 사탕수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의 젊음이 있는 한 그는 설탕에 집착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힌멜호후로 가서 아기가 생기리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아기가 생겼다. 매기가 이 소식을 밀로 부부에게 말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특히 루디가 더 좋아했다. 다만 입덧이 오래가는 것이 괴로웠다. 체중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그녀의 혈압은 몹시 올랐다. 병원에 입원하라고 스미스 의사가 말했지만 남편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3주쯤에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매기는 루크에게 임신했다는 편지를 했다. 그러나 그의 답장은 분노에 찬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기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뱃속에 든 아기까지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몹시 괴롭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할 자식을 얻겠다는 열망은 약해지고 다만 짐스러운 존재가 하루하루 자신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미스 의사는 계속 캐른즈로 가서 큰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했다. 매기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자기의 병원은 시골의 오두막집에 불과했다. 그런데다 매기의 혈압도 정상이 아니었고 양수는 계속 불기만 해서 뮬러 부부도 될 수 있으면 큰 도시로 가서 해산하도록 권했다. 분만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기는 뱃속의 아기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라던 아기였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결혼은 실패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애당초 잘못된 이유로 결혼한 것이다. 사랑과 사랑하는 척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 매기가 더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랠프였다. 랠프가 자신이 성직자라는 생각을 매기를 보면서 떨쳐버리지 않은 것이 몹시 야속했다. 그와 키스를 나누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성직자인 것이다. 그녀는 왜 루크가 아닌 랠프에게 분노를 느낄까?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 원하고 사랑했는데도 그가 한결같이 그녀의 사랑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에서 오는 분노일 것이다. 랠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닮은 루크와 결혼한 자신의 실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은 랠프로 인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녀는 랠프를 증오하는 것이었다. 그 멋있는 남성다움이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매기는 일어서서 거실로 갔는데 살찐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 같았다. 앤은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앤,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의사에게 내가 그냥 이 집에서 분만하겠다고 말해줘요. 그래요. 그럼 얼른 내 침실로 가서 누워있어요. 스미스 의사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한탄하고 어린 것의 운명을 걱정하며 산파와 함께 왔다.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에게 알렸소. 의사가 물었다. 네, 전보를 쳤어요. 매기는 제 방에 있어요. 매기는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앤이 들어오자 매기는 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앤은 매기의 눈에서 공포를 직감할 수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기를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기를 많이 낳았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베란다로 나와 앤 옆에 섰다. 태아의 위치가 잘못되어 산모가 힘들게 생겼어요. 캐른즈로 가면 기계로 애를 꺼낼 수가 있는데 별 수 없죠. 아직 의식이 있습니까? 네, 아주 용감한 여자예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불평도 않더군요. 그런데 자꾸만 랠프가 아직 안 왔느냐고 묻더군요. 남편의 이름이 루크인 줄 아는데 안 그런가요? 남편의 이름은 루크예요. 루크는 개자식이에요. 앤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앤이 베란다에서 보니 택시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검은 옷과 검은 머리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앤은 안도와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눈을 의심해야겠네. 루크가 이제야 철이 든 모양이군요.
택시가 가까이 와서 섰다. 놀랍게도 운전사가 먼저 내려 뒤로 돌아가서는 타고 있던 손님이 내리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더니 씨의 택시 운전사는 보통 손님에겐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대주교님, 힌멜호후가 바로 여깁니다. 운전사가 허리를 잔뜩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검은 신부복을 입고 허리에 자색띠를 두른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앤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루크가 그녀에게 무슨 장난을 치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남자는 계단을 한 걸음에 2계단씩 올라왔다. 그 남자는 앤이 지금껏 보아온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 더군다나 대주교라니. 뮬러 부인이십니까? 그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앤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푸르고 속세에서는 볼 수 없는 초연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네, 제가 앤 뮬러입니다. 렐프 브리카사르 대주교입니다. 대양주의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루크 오닐 부인이 댁에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서 살고 있어요. 렐프, 이 사람이 렐프라고. 난 매기의 옛 친구입니다. 지금 매기를 만날 수 있습니까? 대주교님, 매기가 매우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매기는 지금 진통 중입니다. 렐프 대주교로서도 감정의 동료를 어떤 심한 훈련을 받아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어찌할 수 없는 듯했다. 무언가 일이 잘 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어요. 매기의 생활이 불행하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자, 매기는 어디 있죠?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소. 앤은 렐프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대주교님, 이리 오세요. 앤은 렐프를 안으로 안내했다. 렐프는 의사와 산파를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 매기의 침대로 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매기의 손을 잡았다. 매기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현실로 탈출하느라고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다. 정신을 차린 매기는 관자놀이 근처에 흰머리가 약간 있는 검은 머리와 귀족적인 용모를 한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주름이 전보다 더 선명할 뿐 여전히 준수하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사랑과 동경으로 매기의 눈을 깊숙이 들여보고 있는 그 푸른 눈을 보았다. 아, 이 남자와 루크를 혼동하다니. 루크는 거울의 어두운 뒷면이었고 렐프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그러면서도 아득하기만 한. 아, 그를 만나다니. 렐프, 저를 도와주세요. 매기가 속삭이듯 말했다. 렐프는 그녀의 손에 정열적인 키스를 하고는 그 손을 자기의 볼에 갖다 댔다. 영원히 도와주겠어. 매기,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저와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렐프 당신뿐이에요. 우리보다 하느님 가까이 계시니까요. 우리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당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크는 어디 있지? 모르겠어요. 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매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렐프의 손을 움켜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대주교님, 이제 그만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의사가 렐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여자의 생명이 위독하면 나를 부르시겠소. 당장 부르겠습니다. 루디가 돌아왔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감히 침실에 들어오지 못했다. 앤, 산모는 어때? 앤과 대주교가 밖에 나오자 루디가 물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참, 이분은 매기의 옛 친구 렐프 브리카사르 대주교님이세요. 루디는 그의 아내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았던 남자였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에게 내민 렐프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에 입을 맞췄다. 대주교님, 앉으십시오. 앤과 잠깐 얘기하고 계십시오. 제가 차를 끓여오겠습니다. 당신이 렐프였군요. 앤이 말을 꺼냈다. 예, 제가 렐프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서 매기는 계속 렐프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솔직히 전 당황했답니다. 평소에 렐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매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앤이 당돌하게 물었다. 렐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매기가 뉴질랜드에서 오는 배에서 내린 지 며칠 안 되던 때부터 알았지요.
그러니까 매기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매기는 나 자신의 죽어야 할 운명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앤의 음성에는 놀란 기색이 보였다. 영원히, 언제나.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이군요. 나만이 비극이 되기를 원했는데. 매기가 결혼한 후의 생활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매기에 대한 대주교님의 이야기부터 듣고 싶군요. 두 분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오기 전에 매기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지 들려주세요. 우리 부부는 매기를 몹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매기는 자존심 때문인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루디가 차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랠프는 그들에게 매기가 루코와 결혼하기 전의 삶을 대충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앤은 붕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런 줄은 100년이 지나도 몰랐을 거예요. 루크는 정말 뻔뻔스런 남자로군요. 그런 것으로부터 그녀를 끌고 와 하녀로 취직시켜 그 월급은 자기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할 정도로 뻔뻔하군요. 그래서 불쌍한 매기는 언제나 돈이 없답니다. 매기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매기는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매기가 괴로워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가엾은 매기. 밀러 부부는 랠프에게 매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랠프의 얼굴은 잠잠했으며 두 손을 꽉 쥔 채 깊고 푸른 눈은 창밖의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랠프는 밀러 부부를 쳐다보았다. 루코가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루코가 매기를 원하지 않으면 매기는 드로이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기를 보내기 싫으시겠지만 매기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기는 오빠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여자가 아니니 내가 시드니로 가서 이리로 수표를 우송하겠습니다. 랠프는 말을 끊었다가 매기가 진통 중인 방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하느님, 빨리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기는 만 하루가 지나도 태어나지 않았다. 매기는 피로와 고통 때문에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았다.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다량의 진통제만을 투약했다. 산파에게 매기를 맡기고 밖으로 나온 의사도 매기의 과거를 들었다. 앤, 당신 말이 맞아요. 여자는 말을 많이 타면 좋지 않아요. 쓸데없는 근육들이 발달해서 아기를 낳는 데 지장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그건 옛날 부인들이나 하던 이야기입니다. 랠프가 끊임없이 말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신부님, 매기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면 당신의 양심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불쑥 랠프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 교회는 그 점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선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산모를 구하기 위해 아기를 죽였어도 안 되고 아기를 구하기 위해 산모를 죽게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이 그런 상태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매기를 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랠프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문에 내지 않고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의사는 너털웃음을 웃으며 말하고는 다시 산모에게 달려갔다. 3시간 후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에야 스미스 의사가 침실에서 나왔다. 아, 이제 끝났어요. 하느님의 덕택으로 겨우 아기를 분만했군요. 산모도 이상은 없습니다. 루디는 고이 간직했던 샴페인을 꺼내왔다. 뮬러 부부, 대주교, 의사, 그들은 샴페인을 들며 산모와 아기를 축복해 주었다. 호주가 겨울로 접어드는 6월 초하루였다. 매기가 완쾌될 때까지 간호할 간호원이 왔다. 의사와 산파가 떠난 후 뮬러 부부와 대주교는 매기를 보러 갔다. 매기의 지친 얼굴을 본 랠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 매기. 갓난아기는 왕골로 짠 유모 침대에 뉘어 있었다. 그 녀석은 고마운 것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랠프는 침대 끝에 앉아 매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갓난아기도 세상에 태어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가 봐요. 매기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앤과 루디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코에게선 소식이 있었나요?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행운을 빈다는 전보를 보냈어요. 위대하신 분이군. 매기가 중얼거렸다. 대주교님하고 얘기해요. 그동안 나누지 못한 얘기가 무척 많을 테니. 앤이 루디에게 몸을 기대며 간호원에게 네티, 이리 와요. 나가서 나와 함께 차나 한 잔 들어요. 하고는 간호원까지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 시끄러운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야? 단둘이 있게 되자 렐프가 물었다. 저스틴이라고 부르겠어요. 아주 좋은 이름이군. 왜 그런 이름으로 하려고 했지? 책에서 본 이름인데 마음에 들었어요. 매기, 갓난아기가 귀엽지 않아. 귀여울 것 같아요. 저에게 필요한 아기예요. 하지만 저스틴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을 아기 같아요. 매기, 난 이만 가야겠어. 그러자 매기의 눈이 굳어지면서 입이 일그러졌다. 가야겠죠. 남자란 모두 나에게서 슬그머니 도망간다니까요. 매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상태의 매기를 두고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지만 나는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매기가 잘 알 거야. 나는 매기의 청순하고 다정함을 늘 사랑했고 그런 것들이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 제발 변하지 마라. 루크가 오지 않은 것은 너무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여자로 변해선 안 돼. 매기가 그렇게 되면 나의 매기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난 매기를 잃게 될 거야. 그러나 매기는 렐프를 중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렐프,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매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당신은 날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과 비슷하게 닮은 남자와 결혼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 역시 나를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더군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인가요? 매기는 흐느껴 울다가 곧 그쳤다. 매기, 내가 드로이다를 떠날 때 내게 준 장미꽃을 기억해. 네, 기억하고 있어요. 매기의 음성에는 활기가 없었고 눈은 희망을 잃은 영혼처럼 멍청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흡사 그녀의 어머니인 피위의 무표정한 눈과도 같았다. 난 아직도 그걸 내 성경 갈피에 보관하고 있어. 난 그것을 볼 때마다 매기를 생각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매기는 나의 장미꽃이야. 매기의 입언저리가 다시 일그러졌다. 렐프, 당신은 소중한 장미꽃에 대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장미에는 고약한 가시가 돋쳐 있다는 사실을요. 렐프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갔다. 루크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전보에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매기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저스틴은 무럭무럭 자랐다. 매기는 모유로 저스틴을 길렀다면 성미가 고약하고 앙상한 어린 것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매기는 이상하게도 젖이 나오지 않아 우유로 아기를 길러야만 했다. 매기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저스틴을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들이 하는 그 흔한 애정 표현을 한 번도 저스틴에게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의 외모는 한결 나아졌다. 붉은기가 빠지고 어린아이 특유의 투명한 피부가 붉은 머리에 어울리게 피어났다. 눈빛은 매기도 루크도 닮지 않은 어두운 하얀색을 나타냈다. 스미스 의사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기의 머리통이 유난히 큰 것을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다. 혹시 머릿속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아기는 아픈 기색은 보이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분과 균형을 이루어가며 성장하고 있었다. 매기가 계속 루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는 답장도 없었고 아기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아기는 매기보다 빨리 회복되었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4개월이 되자 아기는 별로 울지도 않고 혼자서 잘 놀았지만 사람을 보고 웃는 일은 거의 없었다. 12월 초의 어느 날 애는 베란다로 나와서 매기의 곁에 앉았다. 매기는 너무나 수척하여 생기가 없었다. 매기,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도 몸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곳의 공기마저 습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모양이야.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큰 병이 나겠어요. 하고는 매기를 보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내가 몇 주일 전에 여행사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해서 휴가 여행을 예약해 두었어요. 비용은 루크나 우리 부부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렐프 대주교께서 매기를 위해 많은 액수의 수표를 보내셨고 당신 오빠들은 매기와 아기를 위해 쓰라고 따로 수표를 보내왔는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드로이다로 돌아왔으면 하는 암시를 하셨더군요. 우리도 매기가 휴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로이다로 가는 것이 제대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매기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메트로크 섬에 오두막 한 채를 2달간 예약했어요. 루디와 내가 저스틴을 돌볼 테니까 염려 말아요. 그곳에도 전화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게요. 앤의 말이 맞아요. 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스틴에게 좋은 엄마 노릇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아기를 태어나게 했지 그 애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에요. 루크는 자식을 원하지 않았고 가정도 이루기 싫은 모양이에요. 난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루크는 그걸 알고 있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이만 탓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탓해야지. 매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주교님이잖아요. 네, 소녀 때부터요. 지난번에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너무 까다롭게 대했었나 봐요. 그때 난 내가 낳고 있는 아기가 사랑하는 렐프의 아기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기라는 것에 화가 났던 거예요. 신교의 목사는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천주교의 신부는 결혼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옳지 않아요. 매기, 얼마 동안 이곳을 떠나 휴식하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요. 그럼 몸도 회복될 것이고 혹시 루크가 돌아오면 그를 설득해서 목장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루크와 함께 아서톤으로 여행을 갔을 때 난 알았어요. 루크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사탕수수 밭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방랑하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집안을 이루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예요. 난 그 남자한테 지금의 그런 생활을 떨치라고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매기는 초조하게 눈을 들어 베란다의 지붕을 쳐다보았다. 앤, 난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과 자식과 우리들의 집이에요. 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겨우 웃어 보였다. 우리 부부도 참 이상한 부부예요. 난 매기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난 소아마비로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날 거들떠볼 남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루디와 처음 만난 것은 내가 30살이었을 때인데 그때 루디의 나이는 나보다 10살이나 아래였어요. 그래서 루디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난 코웃음을 치며 젊은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킨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난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못된 짓을 노골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우린 결혼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루디는 행복하다지만 난 그의 행복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는 나와 결혼함으로써 자식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요즘은 루디도 많이 늙은 것 같더군요. 앤, 그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난 그곳으로 휴양 갈래요. 주선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스틴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되다니 루디와도 의논한 일이에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어요. 육아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니까 애를 잘 볼 거예요. 메트로크 섬이라고 했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트 위의 위트선디 패시지 근처에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찾는 곳이에요. 큰 호텔은 없고 작은 오두막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필요도 없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렐프와의 사랑. 1937년 섣달 금음날 매기는 타운스빌행 기차에 올랐다. 휴가는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타운스빌은 번화한 도시였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시가 구경을 할 여유는 없었다. 16년 전 타스만 해협을 건너 호주로 올 때의 그 끔찍한 항해를 한 후 처음 하는 항해였다. 그러나 이번 항해는 그때와는 달랐다. 잔잔한 수면을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여행이었고 이제는 10살이 아니라 26살인 것이다. 대기는 폭풍이 지난 후여서 잔잔했으며 바다도 잠을 자고 있는 듯했다. 한낮이었지만 매기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승무원이 차와 비스켓을 가져와 깨울 때까지 잠을 잤다. 갑판 위에서 보는 바다의 풍경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수면은 너무도 투명해서 속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자색의 산호림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물고기 떼들이 생생하게 보였으며 사방은 모두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이었는데 그 해변의 모래는 솜처럼 하얀색이었다. 가끔씩 산호섬이 수면 위까지 솟아올라 오색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렇게 평평한 섬이 진짜 산호섬입니다. 저것이 둥근 모양을 하여 초호를 둘러싸고 있으면 환초형 산호섬이라고 하고 바다 위로 삐죽이 솟아나온 것은 케이지섬이라고 부르지요. 승무원 한 사람이 설명했다. 메트로크 섬은 어딨죠? 매기가 물었다. 그 승무원은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신혼부부들이 가는 휴양지를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눈초리였다. 우리는 지금 위트선디 패시지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메트로크 섬에 닿게 됩니다. 해지기 1시간 전이었다. 매기가 탄 작은 배는 고개하듯 파도와 조수를 헤치고 육지로 다가갔다. 육지로부터 800m가량 바다 가운데로 제방이 나와 있었다. 노인은 제방 위로 서서 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기를 부축하여 제방 위로 내리게 했고 짐을 받아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닐 부인. 로브 월터입니다. 남편도 곧 도착하길 바랍니다. 여긴 겨울철 휴양지라 이맘때쯤이면 사람이 없답니다. 말벗할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부교를 걸어 육지로 나왔다. 바다는 석양을 받아 시몽색 파도가 가끔씩 철썩였지만 그래도 잔잔하고 고요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야자수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달렸다. 산호가루가 길바닥을 덮고 있어 차바퀴 밑에서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들렸고 야자수 밑으로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아름다운 산이 높이 솟아 있었다. 아, 정말 아름답군요. 매기가 감탄했다. 이 섬의 폭은 6km이며 길이는 13km입니다. 로브가 말했다. 그들은 베란다와 쇼윈도가 있는 하얀 건물을 지나고 있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전 여기서 마님이를 봐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님은 여자 혼자 이곳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혹을 당할까봐 그런데요. 세상에, 이 늙은 사람에게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인지 절 하루 종일 감시한답니다. 신혼부부 한 쌍이 있고 이쪽에 사람이라곤 전혀 없어요. 해변을 걸으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매일 한 번씩 별일이 없나 살펴보러 오는데 마님이 차를 타고 오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는 옷을 제대로 입고 계십시오. 매기의 오두막은 단층의 방이 3개였다. 이 오두막 전용으로 사용하는 아늑한 해변이 골짜기를 이루며 육지로 들어와 있었다. 이곳은 길이 끝나는 곳이었지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로브가 의심 많은 주인 마님에게 돌아가자 매기는 짐을 풀고 집안을 살펴보았다. 침대의 이불과 요는 고급이었고 깨끗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이 가득했다. 잠을 잘 자지 않을 수 없었고 식욕이 왕성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주일에 매기는 먹고 자기만 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먹기만 했다. 물속에 들어갈 때도 망고를 안고 들어갔다. 하긴 망고를 먹기에는 목욕탕이나 바닷물 속이 제일 좋은 곳이었다.
그녀가 즐기는 물은 초호였기 때문에 파도가 없었고 수심이 얕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앤의 말이 옳았다. 사람이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한 번은 로브가 전화로 신혼부부를 유리로 바닥을 댄 보트에 태우고 바다 밑을 구경하러 나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해서 매기는 기꺼이 응했다. 바다 밑의 세계는 또 다른 아름다움의 세계였다. 살아있는 산호는 상점에 진열해 놓은 유리상자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매기는 로브의 말대로 옷 입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옷을 벗고 해안으로 나오면서도 몹시 수줍어서 나뭇가지의 끝이 흔들리거나 코코넛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잽싸게 달아나는 토끼처럼 동작을 취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으며 정말로 완전히 은밀한 세계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줍음과 부끄러움도 사라져 알몸으로 바닷가를 걷고 모래찜질도 하고 따뜻한 물속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했다. 가족들 그리고 루크로부터 떠난 매기는 진정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다. 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난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동안 난 왜 지금과 같은 시간을 얻지 못했을까? 매기 클레어리와 매기 오닐은 정확히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평화와 육체적 안락과 무의가 있다. 난 모래 위에 누워 생각할 수 있다. 렐프가 생각났다.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서 그를 생각하다니. 매기 클리어리, 매기 오닐이여, 솔직히 인정하자. 내가 원하는 그 어느 사람이란 렐프드 브리카사르가 아닌가. 그렇지. 그러나 그 남자는 소유할 수 없지. 그러면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은 자식들이다. 사랑은 어디서 찾느냐고. 내가 사랑한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다면 루크와 그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구나. 오, 사랑하는 하느님.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하느님이잖아. 하여간 하느님, 당신은 나에게서 렐프를 빼앗아간 것 이외에 무엇을 해주었단 말입니까? 난 지금 당신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을 미워해요.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렐프의 탓이 아니었어요. 내가 항상 그렇듯이 렐프는 당신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렐프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기, 너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소유할 수 없는 남자와 그의 자식에 대한 꿈을 버려라. 그렇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미래는 중요하고 루크와 그의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것은 렐프드 브리카사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과거가 아닌가. 매기는 모래밭에 몸을 굴리며 3살 때 울어보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던 울음을 터뜨렸다. 실컷 울었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고독한 개와 새들뿐이었다. 앤이 메트로크 섬을 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매기를 먼저 보내놓고 루크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매기가 여행을 떠나자 앤은 루크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는 전보를 띄웠다. 앤은 천성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매기를 사랑했고 동정했기 때문에 저스틴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루크는 이틀 뒤에 도착했다. 그는 시드니로 가는 도중에 들렀다는 것이다. 아들을 낳았다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을 텐데 딸이어서 실망했다는 것이다. 매기는 어떻습니까? 루크는 베란다로 올라가며 앤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니 우선 당신의 예쁜 딸이나 보세요. 그는 물끄러미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지만 뭉클한 부성에는 느끼지 않는 듯했다. 눈빛이 이상한데 누굴 닮았을까요? 매기의 가족 중엔 이런 눈은 없다고 그녀는 말하던데요. 우리 가족에도 이런 눈은 없는데. 옛날에 그런 조상이 있었겠죠. 참 우습게 생겼구나. 행복하니? 하고 루크가 딸에게 말했다.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참다운 집도 없고 아버지는 또 돌아다니니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앤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앤, 그런 소리 말아요. 난 지금 저금을 하고 있어요. 루크가 반박을 했다. 시시한 소리 말아요. 당신이 얼마의 돈을 모았는지도 알고 있고 신문에 난 부동산 광고를 보고 땅값이 많이 내린 것도 알고 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아담한 목장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 있어요. 난 아직 사탕수수에서 손을 뗄 생각이 없어요. 그는 앤의 조소하는 듯한 눈을 바라보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군요. 루크, 왜 솔직히 고백하지 못해요? 결혼하기 싫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매기의 돈이 탐이 나서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앤은 멸시하는 눈으로 루크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루크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감히 앤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녀를 좋아했다고요. 사랑은 하지 않았나요? 사랑이라고요. 여자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오물딱지가 사랑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매기는 어디 있습니까? 매기는 몸이 불편해서 잠시 어디로 보냈어요. 당신의 돈으로 보낸 건 아니니까 놀라지 말아요. 당신을 그리로 보내려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군요. 안 돼요. 안과 함께 오늘 밤 시드니로 가야 합니다. 매기가 돌아오면 뭐라고 전할까요? 좋을 대로 말하세요. 아, 좀 기다려달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난 아들을 바란다고 말하십시오. 그때 앤이 꿈틀대는 아기를 들어올렸지만 루크는 그녀를 도와주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딸이 두려운 모양이었다. 가요. 어서 여기서 나가요. 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사탕수수 밭에서 뼈 빠지게 일이나 해요. 문으로 가던 루크가 발을 멈추고 물었다. 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저스틴. 고약한 이름이군. 루크가 나가버렸다. 앤은 저스틴을 침대에 누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쁜 남자 같으니. 루디만 빼고 남자는 모두 악마와 같았다. 그러나 다음 날이 밝자 앤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매기로부터 엽서가 왔다. 매트로크가 아름답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몬순의 태풍이 지나가면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앤은 그녀에게 루크 얘기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낸시는 저스틴을 안고 베란다로 나갔고 앤은 아기의 기저귀, 장난감, 가루분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와 아기를 받고 낸시가 데운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그때 빨간 영국제 경기용 자동차가 더니시에서 이리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낮은 무게차 위로 보이는 운전하는 사람은 스포츠 셔츠를 입었다. 정말 멋진 사내로구나. 그는 차에서 내리자 계단을 한 번에 2계단씩 밟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멋있는 자태였다. 그 모습은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가선 남자의 고요하고 초연한 눈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제서야 앤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세상에, 그녀는 손에서 우유통을 떨어뜨리며 외쳤다. 그는 우유통을 집어주며 베란다의 난간에 기대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괜찮군요. 꼭지가 땅에 닿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먹여도 되겠습니다. 어머나, 대주교님, 정말 뜻밖이군요. 갑자기 신부복이 아닌 전혀 다른 옷을 입고. 하지만 잘 어울리시는데요. 앤이 재미있는 듯이 렐프의 복장을 위아래로 보며 말했다. 지금은 대주교가 아닙니다. 애써 일한 대가로 휴가를 얻은 성직자에 불과하니까 당신은 날 렐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아기가 내가 전에 왔을 때 매기를 고생시켰던 아기입니까? 어디 좀 안아볼까요? 렐프는 앤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기와 우유병을 받아 아기에게 우유를 먹였다. 아기 이름이 저스틴이죠. 네, 맞아요. 이름이 좋군요. 머리카락이 외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매기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죽은 깨가 나지 말아야 할 텐데. 매기도 빨간 머리에 가깝죠. 하지만 죽은 깨는 나지 않았어요. 매기의 피부는 더 투명하지만. 렐프가 말꼬리를 흐렸다. 그런데 매기는 어디 있습니까? 매기는 지금 여기 없어요. 저스틴을 낳을 때 겪었던 고통으로 지금껏 몸이 좋지 않아 2달 동안 휴양을 보냈어요. 아마 3월 초에 돌아올 거예요.
아직 7주가 남았군요. 앤의 말을 듣는 순간 랠프의 표정이 달라졌다. 랠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이번이 2번째로군요. 아테네로 갈 때와 지금. 어디로 가시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바티칸으로 떠납니다. 디 콘티니 베르체즈 추기경이 최근에 작고하신 몬테베르디 추기경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죠.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나를 부른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 얼마 동안 계실 건가요? 오랫동안 있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될수록 많은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베르체즈 추기경의 배려로 나도 외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주교님, 내일 떠나시는 것이 아니면 아직 매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먼저 나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을 떠날 사람이라면 가기 전에 사랑하는 매기를 한 번 만나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랠프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푸른 눈은 무척 이지적이어서 쉽사리 속지 않을 예지가 번뜩였다. 랠프는 앤의 말뜻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저의까지 알고 있었다. 앤은 랠프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탕수수밭을 바라보았다. 랠프는 불 붙인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는데 그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10분쯤 흘렀으며 앤은 다시 담배에다 불을 붙여 랠프에게 권했다. 랠프는 계속 담배를 피우며 멀리 있는 산과 몬순성 비구름으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매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담뱃불을 끄며 지극히 정상적인 음성으로 물었다. 앤은 한참 생각하다가 입술을 적시고는 겨우 입을 열었다. 매기는 메트로크 섬의 오두막집에서 휴양 중입니다. 어디라고요? 메트로크 섬이요. 사생활이 완전히 보장된 휴양지예요. 게다가 이맘쯤이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난 매기를 보고 싶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매기의 영생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영생은 괜찮고요. 그렇다면 루크처럼 그냥 이곳을 떠나 로마로 가세요. 그래야 당신이나 매기에게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루크는 어디 갔나요? 루크는 시드니로 갔어요. 그를 매기에게 보내려 했는데 매기가 루크를 몹시 기다리겠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매기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주교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의 그러한 태도가 매기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로브 영감이 모는 차가 달려오고 있을 때 매기는 여느 때처럼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아무 일 없다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차는 보통 때와 다른 장소에서 정지했고 그 속에서 반바지와 셔츠 차림의 샌들을 신은 남자가 손에 가방을 들고 내리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루크가 아니었다. 랠프드 브리카사르가 길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을 때 매기는 넋을 잃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랠프. 매기는 이를 악물고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인사했다. 잘 있었어, 매기. 가방을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뜨거운 차를 드시겠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마셨으면 좋겠군. 랠프도 그녀 못지않게 딱딱한 어조로 대답했다. 매기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들고 나오자 랠프는 과자 접시를 들고 응접실로 나왔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아무도 과자를 먹지 않았으며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침묵이 흘렀다. 랠프는 매기에게로 눈길을 돌렸고 매기는 해변에 서 있는 야자수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매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 다정해서 어린 소녀에 대한 성숙한 남자의 질문은 고통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옛날 어린 소녀를 달래던 그 목소리가 아닌가. 사실 랠프는 성숙한 여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가씨를 보러 온 것이었다. 랠프가 사랑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지 여인이 아니었다. 이윽고 매기가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날 아기로 취급하다니. 그녀는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렐프도 놀라며 유리알처럼 맑은 매기의 눈, 여인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숙한 여인의 눈이었다. 렐프가 매기를 한 번 보고 떠나고 싶다고 앤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다.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연인이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영원한 마력에 뿌리를 실감하며 그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매기의 마음과 영혼은 그대로였지만 외형은 너무도 변해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녀의 눈빛에서 본 이상 그는 변한 육체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변화된 육체의 두 눈과 주의력을 순응시켜야 했다. 저스틴을 낳던 날 렐프에게 덤벼들었던 매기였지만 렐프는 그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기가 렐프에게 느끼는 사랑은 여자가 어느 대상에게 주는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순간 렐프는 매기라는 성숙한 여인의 시선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둠 속을 걸어다니기보다는 그녀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용기를 지녔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난 매기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렐프 브리카사르, 눈가리개를 벗어버려라. 16년 전의 그녀가 아닌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보아라. 오, 매기. 난 너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 너를 만나러 온 것이 너에게 고통을 주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되다니. 매기는 렐프의 얼굴에 절망적인 자기 연민이 흐르자 그녀는 그에게 범한 실수의 범위를 깨달았다. 그 무서움을 깨닫는 듯 싶었다. 매기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렐프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다니. 매기, 달려라. 그가 내게 남겨준 자존심의 부스러기가 아직 있지 않느냐. 달려라.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라. 그 순간 매기는 의자에서 일어나 달렸다. 그녀가 베란다에 다다르기 전에 렐프가 그녀를 붙잡았다. 순간 매기의 몸이 렐프의 몸과 힘껏 부딪혔다. 렐프는 약간 비틀거렸다. 영혼을 깨끗이 보존하고 의지의 노력으로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려는 투쟁 따위는 이 순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짧은 순간 사이에 그는 평생을 거쳤다. 그녀의 팔이 미끄러지듯이 그의 목을 감았고 그의 떨리는 두 손은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그녀의 입을 찾았다. 그녀의 팔은 그가 달아날까봐 걱정이 되는 듯 힘껏 그의 목을 쥐고 있었다. 버림받았던 추억과 욕망이 뒤엉겨 있는 그녀는 밤처럼 어두웠다. 그는 오랫동안 틀림없이 이것을,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녀의 힘을 부정했고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긴 세월들. 그가 그녀를 침대로 안고 갔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녀의 피부가 그의 손에 있었고 그의 피부 또한 그녀의 손 밑에 있었다. 오, 하느님, 나의 매기. 그녀와 그를 구분하기는 힘들었다. 사실 그는 그녀를 만든 것이다. 16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형상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가 만들어서 남에게 주었고 다른 남자로 하여금 그 창조 작업의 목적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잊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타락이며 장미이며 창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꿈이었다. 그가 남자인 한, 남자의 육체를 지닌 버리지 못할 꿈이었다. 그러나 그가 목표한 것은 하나의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남자의 운명을 초월한 어떤 위대한 실체가 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제지하시지 못하시겠나이까? 저는 인간입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직자들 모두는 신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물리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는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팔로 그녀를 감싸고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장미꽃 봉오리 같은 입을 열고 가늘게 호흡을 하며 놀라운 쾌락으로 무기력함을 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운명에 도전하는 남자의 광적이면서도 분노에 찬 저돌적인 의욕에 자신을 내맡기고 말았다. 그의 마음은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어두워졌다가 환해졌으며 찬란함은 다시 희미해지고 잿빛이 되어 쓰러졌다. 이것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는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의 원천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인 깊은 곳으로 몸을 떠맡겼다. 랠프는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파묻은 채 누워 있었다. 매기는 무한히 행복했다. 이제까지 이러한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가 그녀의 몸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것은 육체의 시였다. 랠프가 잠을 깼다. 매기가 랠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에게 목적을 불어넣고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들이 그 푸른 눈에 여전히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서 눈을 떠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 그녀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찮은 여자라면 지금의 이 고통을 참기가 수월하겠나이다. 하지만 전 때때로 그녀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내리는 형벌의 일부입니까? 그녀를 불신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나 전 당신도 사랑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자고. 랠프가 말했다. 수영을 하세요. 아침은 제가 준비하겠어요. 여기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군. 그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이군.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 모르겠군. 벌써 이별의 고통이 닥쳐올 서곡이 연주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침대를 떠난 사실이 벌써 허전함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매기는 랠프가 앞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바다로 향하는 뒷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랠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소리쳤다. 나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겠어. 아침 식사는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만조 시간이었다. 암초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늘까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오늘 아침 처음 이 세상을 보는 느낌이야. 랠프가 매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다. 매기는 랠프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이런 세계가 처음이란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긴 언제까지나 당신과 나만의 세계니까요. 수영을 간단히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랠프가 물었다. 루크는 어떤 사람이지? 매기는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남자가 당신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결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당신과 육체적으로 무척 닮았죠. 처음엔 당신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자주 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당신처럼 여러 사람들 중에서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여자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매기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요. 루크와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여자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매기는 아직 나와 루크를 원하고 있나? 랠프, 당신과 루크는 여자를 원하는 행위가 나약함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여자에게 항상 상냥하게 보살펴주는 남자와 결혼할 걸 그랬나 봐요. 남자에게는 삼손과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루크와 당신은 더 두드러진다는 것뿐이에요. 랠프는 그녀의 말에 모욕감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하루가 다른 하루로 바뀌고 밤이 다른 밤으로 바뀌었다. 심지어는 심하게 쏟아지는 비까지도 아름다웠다. 햇빛이 나타나면 걸어 나와 벤치에 앉았다가 수영을 즐겼다. 수영을 가르치며 랠프는 자신도 모르게 매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때로 랠프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매기는 랠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그의 모습을 그녀의 의식 속에 깊이 아로새기려고 결사적으로 애를 썼다. 그러다가 매기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매기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랠프의 눈은 슬픔에 잠겨 우물한 표정을 지었다. 그 함축된 의미를 매기는 알고 있었다. 그는 떠나야 한다. 교회와 의무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붉게 물든 바다로 가라앉고 산호가루가 된 모래가 노란빛으로 얼룩져 있을 때였다. 랠프는 매기와 해변에 누워있는 동안 매기에게로 몸을 돌렸다. 매기, 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고 이토록 불행했던 적도 없어. 저도 알아요, 랠프. 매기도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내가 매기를 사랑하는 이유일까? 매기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전혀 평범한 삶은 아니었어. 나는 티시언의 붉은 머리에 대한 내 정열, 그러한 사랑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난 전혀 몰랐어. 매기, 사랑해. 떠나시려고요. 내일. 배가 일주일 후에 제노바로 떠날 거야. 제노바. 그래, 로마로 떠나는 거지. 오래 있게 될 거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염려 마세요.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을게요. 제 휴가도 거의 끝났어요. 난 루크와 헤어지고 드로이다 목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돼. 이번 일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이 오시기 전부터 결심한 일이에요. 루크는 제가 없어도 아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집이 필요해요. 저스틴을 정상적으로 키울 집이 필요해요. 저는 그 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드로이다로 꼭 가야 하는 거예요. 매기, 그럼 내가 편지할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어떤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당신이 호주에 계시면 드로이다를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랠프, 당신이 저에게 속할 수 있는 장소는 드로이다와 메트로크 뿐이에요. 랠프는 매기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매기와 내가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매기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매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야. 참 행복한 날들이었어.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알 수 없었던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 매기, 당신을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럴 거야. 다음 날 로브 영감이 차를 가지고 나타났다. 랠프를 태워온 이후로 처음이었다. 로브는 두 사람의 작별이 끝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분명 신혼부부는 아니고 불륜의 관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결혼한 사이라는 사실이 눈에 역력했고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다. 매기,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랠프. 부디 몸 조심하세요. 랠프는 몸을 굽혀 매기에게 키스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기는 그에게 매달리고 말았다. 랠프가 차에 탔다. 로브는 차를 돌려 왔던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랠프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내다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몰았다. 작별악수를 하면서 로브는 랠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렇게 인간적이고 슬픔에 가득 찬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랠프 대주교의 눈에서 초연함이 영원히 사라졌다. 매기가 흰멜호후로 왔을 때 애는 매기를 잊게 되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매기는 여전히 예전의 매기였지만 무언가 매기 이상의 것이 그녀의 몸에 감돌고 있었다. 메트로코에서 매기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무슨 일이 랠프와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앤,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뭘 해줬다고요. 랠프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분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사실 루크와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난 드로이다로 가서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매기가 가면 정말 서운해요. 특히 저스틴을 잃는 것이 싫군요. 그래도 모녀를 위해 기뻐해야겠죠. 루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인간 근처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있어요. 그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전부 말하겠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와 자야겠어요.
뭐라고요? 벌써 2주일이 지났어요. 나 임신했어요. 저런, 그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애는 입이 딱 벌어졌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매기는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난 임신했어요. 그런 건 육감으로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육감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앤이 투덜댔다. 오, 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내가 임신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난 이제 랠프를 소유한 거예요. 마침내 소유한 거라고요. 매기는 깔깔대며 웃었다. 난 교회도 소유할 수 없는 랠프의 한 부분을 소유한 거라고요. 그 핏줄은 수없이 후대로 이어질 거예요. 이번에 낳을 아이는 아들일 거예요. 그는 내 것이 아니지만 그의 아이는 내 것이에요. 앤, 내 것이요. 아, 매기, 진정해요. 당신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기차가 흔들리며 인감까지의 먼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 뱃속에 든 랠프의 아기가 매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뱃속에 든 아기만 아니라면 루크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루크와 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작업에 너무 지쳐 있어서 여자와 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더구나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밭일이 끝나면 요리도 해야 했다. 그래서 좀 한가한 토요일 오후를 택해 여관을 예약했다. 매기는 가방을 여관방에 놓고는 곧 전화를 찾았다. 전용 전화가 없어 공중전화가 있는 홀까지 가야만 했다. 매기가 홀에 나타나자 남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희롱하기도 하고 사랑스럽다고 등을 쓰다듬는 주정꾼도 있었다. 매기는 주정꾼들의 시선을 받으며 농장에 전화를 걸었다. 루크와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면회를 왔으니 일이 끝나는 대로 인감여관으로 와달라는 전가를 남기고 끊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책에서 읽은 적이 없었다. 그런 치사한 역할을 하게 된 그녀는 별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감행해야 했다. 루크를 보는 순간 자신의 계획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지만 뱃속에 든 아기와 드로이다로 간다는 생각이 더 강렬해 그녀를 침착하게 해주었다. 매기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노크 소리가 났을 때 매기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누구세요? 나야. 매기는 알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열쇠로 문을 따서 조금만 열고 문 뒤로 숨었다. 루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기는 얼른 문을 닫았다. 그리고 루크를 바라보았다. 그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루크는 그녀에게 손을 뻗쳐서 그녀를 안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하긴 그녀의 촉감은 이제까지 루크가 맛보지 못한 쾌락을 안겨주었다. 매기는 그로부터 몸을 떼고 돌아앉았다. 루크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매기는 머리를 돌리고 경멸스런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니까.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함께 밤을 지낸 부부로서는 한심한 장면이었다. 읽고 매기의 입술이 열리고 미소를 지었다. 드로이다로 가겠다는 말을 하러 왔어요. 잠시 그녀의 말을 믿지 않던 그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보더니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왜 가려는 거야? 당신이 시드니로 갈 때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놀라움에는 전혀 거짓이 없었다. 그건 벌써 옛날 얘기잖아. 그리고 그때 난 당신에게 휴가를 즐기게 해줬어. 4주일 동안이나. 그 후로는 당신을 시드니로 데리고 갈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어. 그 후로도 당신은 2번이나 시드니에 갔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날 데리고 간 적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지난 1월에 내가 휴가를 보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잖아요. 맙소사.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구두쇠죠. 나에게 오는 2,000파운드를 모두 당신에게 드렸는데도 시드니에 가서 나하고 몇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난 그 돈에 손을 안 댔어. 매기의 돈에다 내가 번 것까지 저축했단 말이야. 그는 힘없이 말했다. 네, 그래요. 그것은 영원히 은행에서 잠자고 있겠죠.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아내와 자식은 개처럼 취급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진 못할 망정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다니. 자기 도치에 빠진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식. 루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몸을 떨며 무슨 말을 하려고 애썼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난이 담긴 부당한 말에 그는 소름이 끼쳤지만 그녀에게 납득시킬 만한 방법은 하나도 없을 듯했다. 아, 여자란 어쩔 수 없다. 남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루크는 답답했다. 오, 매기. 난 당신을 학대한 적은 없어. 분명히. 그렇군요. 나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차라리 벽과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정말 그런 기분을 느낀 건 나야. 그런 말은 그만둬요. 난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곳 아시잖아요. 사실 잘못은 내게 있어요. 안 그런가요? 결국 내가 당신을 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나라 법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매기는 비앙거리는 투로 말했다. 난 당신을 버린 적은 없어. 루크, 내 돈 2만 파운드는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 돈에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앞으로 나에게 오는 돈은 저스틴과 또 낳게 될지도 모를 아기의 양육비로 써야 되니까요. 그랬었군.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아기를 더 낳기 위한 것이었군. 고향으로 가지고 갈 선물로. 나를 원한 게 아니고. 그럼 난 당신에게 단순한 새끼치는 도구였어. 세상에,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행하는 짓은 사기가 아닌가요? 그녀가 표독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지독한 여자군. 그래요.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지독한 면들을 나에게 발견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동안 큰 돈을 벌었잖아요. 사탕수수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돈을 난 당신에게 벌어주었죠. 혹시 내가 아기를 낳게 되더라도 당신은 관심을 갖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만나지 않겠어요. 매기는 옷을 입은 후에 핸드백을 손에 들고 문으로 다가가서 손잡이를 쥔 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루크에게 말했다. 루크, 마지막으로 한마디 충고하겠어요. 앞으로 다른 여자를 얻으려거든 다 늙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수 없을 때 얻으세요. 매기가 방에서 나간 뒤 그는 침대 끝에 앉아서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곤 옷을 입기 시작했다. 간단하군. 서둘러서 가면 안과 다른 친구들이 있는 막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아는 좋은 친구야. 오래 정든 친구. 남자는 바보다. 아내는 아내고 남자친구는 또 별개의 것이다.